안녕하세요. 예. 우리 세무사 객관식 종합반이고 재무회계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가지고, 조금 더 많아졌네. 제가 원래 해커스 학원 와서 세무사 강의는요, 원래 유회 1기하고, 그러니까 2차 강의하고, 유회 2, 3기를 주로 했었고요. 회계사 중심으로 좀 강의를 했었어요. 회계사 강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세무사 기본반 시작해가지고 세무사 기본반 끝나고 세무사 전용 객관식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 지는 15년 됐으니까 그냥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세무사 많이 합격시켰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사 출제 범위도 다 알고 있고요. 올해 합격도 많이 시켰어요. 2차. 그러니까 믿고 들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잠깐 시작할게요. 이 강의는 회계사 준비생들의 객관식 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객관식 강의고 우리 회계학으로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100점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재무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객관식 재무회계를 강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식 재무회계가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재무회계가 원래는 25문제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24문제로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중급회계는 한 2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고급회계는 한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경향이 4년 동안 계속 한 문제만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세무사 시험에도 3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급회계는 이제 대비를 안 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요 가을 종합반을 하시는 분들이 고급회계를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준비할 때는 시간이 없으시면 지금 행소법하고 재정학하고 다른 과목들이 약하시다 그러면 1차 준비할 때는 고급회계를 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시험에 고급회계가 12점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붙고 나면은 제가 세무사 연습서로 찍어놓은 고급회계 강의가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를 붙고 나서는 2차 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이 강의는 중급회계만 강의를 할 거다. 그리고 강사 소개 잠깐만 드리면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IFRS 도입된 게 2010년이거든요. 2010년 1월 6일 날 3일회계 법인 퇴사하고요. 15년 동안 회계사 세무사 강의하고 있고 해커스에 온 지는 지금 이제 4년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 5년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세무사 강의는 이제 유예반 위주로 강의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세무사 기본반부터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알겠죠?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진행할게요. 기본 강의처럼 자세하게 OT는 안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필기는 안 할 건데 결석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세무사 기본반을 제가 37번 했거든요. 중급회계만. 그건 아시죠? 37번 했는데 지금 과정이 23번으로 진행이 돼요. 원래 22번 하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한 번 더 잡아줘가지고 보강 안 하려고 그냥 23번으로 만들었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한 23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보다는 이론 요약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속도가 약간 빠른 거예요. 해줄 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또 회계는 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업을 빠지게 되면 뒤에 내용과 좀 연결되니까 결석만 하지 말아달라.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예습을 하는 방법이 좋기는 좋죠. 근데 제가 또 시간표를 잘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재무회계 시간표를 봤는데 그 전날 세법이 7시간에서 6시간 강의가 있다. 그리고 세법 처음 공부하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재무회계보다 어려운 거 맞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습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예습은 비효율적이니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복습하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주말에 수업이 없을 때 복습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그날 배운 거 그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바로 복습을 하게 되면 복습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의욕이 넘칠 때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잘하는 단원 2, 3 단원. 유형자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잘하더라고. 예, 그러면 오늘 복습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책 읽고 이론 요약서 읽고 객관식 문제 풀어봤자 한 30분 내외로 복습 시간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자. 그래서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적어도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객관식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까지 다 강의를 들었을 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습관만 가지면 합격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을 종합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1회독에서 못한 사람들은 그냥 수업만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복습을 하는 실력 그리고 회독수가 지금 다를 거라고. 제 기본 강의 들었던 사람들 여기 지금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좀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1.5회독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 대한 실력이 1월 종합반 들은 사람들보다 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거야. 내가 수익을 못한다는 걸 알 거야. 그리고 금융자산을 잘 모른다는 걸 알 거야.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조금 어렵다는 건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약한 단원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이 포인트 책을 읽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오지 마세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만약에 할 단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갈아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이 보던 기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라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들은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 저한테 들은 사람들은 제가 밑줄 쳐준 부분하고 포인트하고 예제 정도. 내가 리스가 약하다. 그럼 그 단어는 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잔소리 잠깐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회계학은.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랑 재무회계는 그냥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은 행소법이나 상법이랑 같이 치는 거 아시죠? 몇 분 주는지 아세요? 80문제를? 80분. 그럼 1분에 한 문제예요.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죠. 제가 들어가도 1분에 한 문제의 회계학을 못 풉니다. 저 진짜 빨리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야.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뭘 잘해야 될까요? 행소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계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소법을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문제를 다 풀어서 80점 이상 맞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건 지금부터 노력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1분 30초에 회계학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여태까지 시험 문제 출제된 14년간의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하난이도랑 중난이도랑 상난이도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세무사 응시생들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상난이도 문제가 세무사 시험에는 거의 없을 때도 있었어요. 2015년까지. 근데 2016년도부터 세무사 1차 시험이 거의 회계사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사실 올해 세무사 문제는요, 회계사 문제보다 어려웠던 문제도 7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7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하난이도 문제가 원가랑 재무회계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난이도 문제가 한 20문제가 나오고 상난이도 문제가 올해 시험 기준으로는 한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전년도의 문제는 조금 더 쉬웠어요. 작년 문제는. 그래서 그때는 한 7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한 7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한 3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 푸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 상난이도 문제와 하난이도 문제에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100%는 다 못 맞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회계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1개 실수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수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다 맞는 건 불가능한데 여기서 한 80% 맞는 거죠. 그럼 38에 24니까 24문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고 상난이도 문제는요. 사람이 이게 오지선다 객관식이니까 신이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2문제는 맞는 거죠. 근데 상난이도 문제도 문제는 지엽적인데 왁구를 알게 되고 이해를 다 하게 되면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이 정도에서 한 40%
우리가 맞자. 그러면 한 4문제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2개 합쳐서 28문제를 맞는 것을 저는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들으면 8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70% 이상은 맞게 된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요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0-40%는 초시생이라도 1차를 붙을 거야. 세무사 시험 2차부터가 진짜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는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4-8 전략 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은 60점 이상 맞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등수를 뽑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재정학 80점 맞자. 그리고 행소법 많이 선택하나요? 뭐 행소법이나 상법에서 80점 맞자. 그리고 세법과 그 다음에 회계학은 40점 이상 맞아가지고 꽈락만 넘겨가지고 합격을 해서 60점 이상으로 붙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차는 붙어요. 근데 2차를 4번 치게 될 거예요. 거의 이렇게 붙은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2차 시험 볼 때 4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잡지 말고 요거 2개는 80점 맞는 게 목표가 맞아요. 정해진 시간에 나중에 회독을 많이 하면 이건 사람이라면 8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60점 이상 맞고 요것도 60점 이상을 맞아야지 동차와 유예 때 비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무회계 단원이 24단원을 제가 가르칠 건데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안 나오겠죠? 저도 기본 강의 지금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안 나온 사람들 꽤 많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끼는 단원을 많이 만들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2차를 붙는 거니까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시고 객관식 강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세무사 시험에 요즘 2차 경향이 큰 문제 30점을 내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막 6문제를 내고 물음을 많이 내갖고 문제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객관식처럼 나와요, 2차 시험이. 근데 객관식 시험보단 조금 어렵게.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2차 시험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정말 나쁜 전략이다. 공부 오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렇게 할 거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책을 좀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올해부터 제가 세무사 객관식이랑 기본 강의를 세무사 전용으로 찍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값을 아껴주기 위해서 원래 다른 책들은 객관식 재무회계라고 해서 고급회계랑 중급회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그 고급회계 부분에서는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책값이 비싸게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중급회계랑 객관식 포인트 책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려고. 그러면 요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책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 첫 번째 기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놨거든요, 문제를. 그러면 이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를 분리한 내용은 요것대로 난이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1분 30초 안에 연습을 열심히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는 기본 문제로 만들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제가 제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상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급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3가지 유형이 있을 거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는 초시생. 특히 이제 가을 종합반을 듣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 우리는 재정학과 행소법을 어쨌든 1차는 붙어야 되니까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법도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 고급 문제 중에서 둘 다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론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줄 때 제가 풀어준 문제에 대한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근데 체크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알겠죠? 이번 책을 만들 때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줄 건데 각 단원마다 회계사용 필수 문제랑 세무사용 필수 문제를 챕터 앞에다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급회계 책을 쓸 때는 객관식 중급회계 책을 쓸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만 풀어서 3회독 정도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요성적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풀어도 뭐 수석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거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시생이 있어. 또는 재시생 말고 3차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재시생들이나 3차생들은 기본서를 회독한 게 3회독 이상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본서 3회독 한 사람이 1명 정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좀 점수를 높게 맞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대비하는 거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푸시고요. 그리고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최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권장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합격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2차까지 다 대비를 하겠다. 예,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전 문제 다 푸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재시생들 중에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세무사 시험은 다행스러운 게 전형적인 문제가 그래도 언제나 재무회계에서 17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요걸 공부하시면 2차까지 조금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복습 방법 잠깐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비중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무사 전용 강의이기 때문에 세무사 전용 강의고 우리가 일단 4과목을 보죠. 그 중에서 저는 회계학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회계학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회계각은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재무회계라고 하고 저는 재무회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게 중급회계 그리고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뭐 지금은 잘 모를 텐데 합병, 연결, 지분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급회계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2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재무회계가 한 문제 뺏겼어요. 그래서 24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급회계가 23문제가 나오고요. 고급회계가 1문제가 나오고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가 나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강력대 선생님이나 엄유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요거를 가르칠 거고요. 요 중급회계 중에서 그 중에서 중급회계 내용만 이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고급회계가 조금 지금 시간이 돼서 다른 과목들을 다 대비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고급회계 전용 세무사 고급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이. 네,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차에 나올 수 있는 예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태까지 세무사 시험에 나온 객관식 문제만 거기에 복원을 해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보고 시간이 없으시면 일단 1차 때는 제끼세요. 알겠죠? 지금 이 한 문제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23번 강의에서 중급회계 23문제를 커버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됐죠? 아직 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릴 건데 수업 방식이에요. 수업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중급회계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게 있죠. 근데 책마다 중급회계 상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급회계 하에서 다루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책을 썼거든요. 그냥 원칙대로 책을 써가지고 제 책 기준으로 중급회계 기본서에 상 단원이 있고요. 중급회계 하 단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12문제, 12문제. 지금 제 책이 요게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돼 있고요. 요게 13단원부터 24단원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재고자산 문제를 풀 때요. 재고자산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첫 번째, 기준서 문제. 두 번째, 원가 배분 들어봤어요? 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 그리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있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의 포함할 항목의 결정. 요 6가지 주제가 객관식 문제 중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2문제씩 세무사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급회계 상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이론 요약하고 관련된 문제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매제고법이 약하다. 그럼 그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것만 틀리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주제별로 일단 여러분 다 까먹기 때문에 이론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론 요약이 끝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줘요. 알겠죠? 근데 중급회계 하 단원은 다르죠?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보강할 때 뭐 배웠어? 현금 흐름표. 근데 현금 흐름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중급회계 하 단원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전 단원을 이론 요약을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전 단원 이론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중국회계 하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서 법인세 회계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 시험 문제 풀면 보통 가르칠 때 몇 단계로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풀어요.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 그래서 원재운회계사나 이윤엽 세무사한테 배운 세법상 납부한 법인세를 쓰면 안 되죠. 그건 현금주의니까. 그걸 발생주의로 바꾸려면 뭘 조정해야 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조정해서 대차차액으로 법인세 비용을 구하죠. 그럼 그걸 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예,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가 있잖아.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에 가감하는 법인세. 그게 4단계야. 근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11가지가 있다고. 뭐 미래세율을 쓸 것인가, 단기세율을 쓸 것인가,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고려할 것인가. 그 11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쪽이 어렵다고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법인세 회계나 뭐 주당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회독수가 적으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는 또 달라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중국회계 상을 학교에서 강의할 때 많이 강의를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재고자산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와. 유형자산이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회계 하다 넌 제끼면 안 돼요. 예,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회계학 시험이 어려웠는데 중국회계 하 쪽의 주제들이 쉽게 나왔고요. 중국회계 상 쪽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론 요약은 충분히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보강을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저한테 들은 사람들을 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데 기본 강의 들은 사람 중에서 오른팔 왼팔이 여기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지금 사람이 늘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갈아타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들었던 왁구랑 저한테 들었던 왁구가 다르겠죠. 그럼 그 왁구 이해시키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또 여기 기본 강의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 지금 표정들 안 좋아지는데 너네 잘 모르잖아. 그냥 들어.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론 요약 해줄게요.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5번째 교재 소개. 제가 작년에 강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올해도 강의가 많았는데 이 강의가 많은 와중에서 세무사 시험을 올해부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부터 전 과정을 다 가르치기로 하면서 이 책을 정말 신경 써서 썼어요. 특히 무슨 책이냐면 객관식 중국회계. 보통 객관식 중국회계 책을 개정할 때 어떻게 개정하냐면 전년도에 나왔던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다른 유형의 문제만 추가해서 편집해서 이제 문제를 쓰는데 이번 책은요. 세무사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됨에 따라서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좋은 것도 많이 복원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각 단원별로 출제 경향 다 써놨고요. 필수 문제 세무사 회계사로 다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약하다고 생각해도 사실 약하진 않아요. 알겠지? 원래 전년도에 시험 문제 치던 걸로 충분히 수익 비용 공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차 시험까지 대비해서 좀 기본서에 없었던 문제 중에서 수익 단원의 문제와 리스 단원의 문제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1, 2차 시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작업한 거예요. 알겠죠? 세무사 시험 학생들 많이 합격시키려고. 그래서 2가지 책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책에는 항상 해커스가 들어가. 그리고 IFRS. 그 다음에 학원에 재무회계 강사님들이 많아서 책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요약서로 이론 요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필기를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필기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포인트 책을 만들질 않았거든요. 근데 해커스 올 때 옛날에 제 학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요약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포인트 책은 사실은 3판이에요. 3판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1판으로 돼 있을 거야. 왜 1판으로 돼 있었냐면 이게 또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포인트를 합쳐놓은 재무회계라는 포인트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무사 준비생들은 고급회계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사게 되면 돈이 비싸지잖아. 그래서 그걸 빼고 중급회계 포인트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약서. 그래서 요거는 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 책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커스, IFRS, 김원종,
그 다음에 객관식 중급회계 책으로 강의를 할 거고, 요거는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 중에서 요 24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이 24문제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문제는요 항상 기존의 기출문제의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의 숫자만 바꿔서 뭐 할인율이 12%인데 13%로 바꾸거나 11%로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으면 두 가지 주제를 합치는 거야.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포함할 항목의 결정과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합쳐버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소매제고법인데 옛날에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면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였는데 어쨌든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네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신규형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려면 60% 이상, 그리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맞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그렇게 맞으려면 이 부분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조건 객관식 문제집만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변형시키는 것은 항상 이론에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혹시나 처음에 1회 독백되게 안 한 사람들은 재고자산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푸는데 3분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괜찮아요. 3회 독하면 저절로 줄어요. 첫 번째 문제 풀 때 3분 걸렸다가 2분 30초 걸렸다가 1분 30초 걸렸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5월 달 4일 날 시험 보잖아. 내년 5월 4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4월 달에 그 실력이 되면 되니까 처음 공부할 때 꼭 이론서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이론서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세무사 시험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산형 문제. 그럼 계산형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말 문제도 나와요. 근데 말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면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적게 걸리죠.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지. 근데 세무사 시험은 제가 여태까지 밑줄 쳐준 밑줄 문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회계사 시험 가르칠 때는요, 제가 기출문제 이외에도 밑줄을 많이 쳐주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와. 회계사 시험은 기출문제가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문제 못 내기 때문에. 근데 세무사 시험은 제 밑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6개에서 7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전부 다 포인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시는데 1회 독할 때는요, 이론서와 객관식 문제의 비중을 한 5대5로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시간이 적게 걸릴 거야. 그러면 요거 한 3대7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부터는 포인트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책을 안 보고 문제를 풀어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세 번째 풀 때도 실수를 합니다. 그럼 그때만 어떻게 하시면 돼? 포인트 책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1회 독할 때랑 2회 독할 때랑 3회 독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 이론 요약서는요,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게 되면 2차 대비 문제를 풀어줄 때도 이 책 가지고 이론 요약하고 이 책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 2차 강의할 때. 근데 이 연습서는 바뀌는 거죠. 연습서만 이제 주관식 연습 문제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책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다 가져온 거죠? 안 가지고 오셨으면 사시면 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런 OT는 끝.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은 행소법과 재정학만 80점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제껴라. 그래도 합격해요. 세무사 시험은.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요. 실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1차 시험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날로 먹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예, 어떤 문제가 제가 이거 풀어봤는데 비슷한 문제다 한번 건드려. 근데 풀다 보니까 제가 풀어봤던 문제랑 다르게 뭐가 하나 이상한 게 껴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 5분을 쓰는 순간 이 시험은 끝이에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왜냐하면 그 5분을 써서 틀리게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한 3, 4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이걸 풀었어도 시험장에서 이걸 안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점수를 고득점 맞을 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어디 있냐? 지웠네. 하난이도랑 중난이도 문제를 골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 그 연습은 2가지에서 하게 되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GS반인가 모의고사반인가 해서 6회차 실전 모의고사를 토요일마다 이거 끝나고 칩니다. 그때 시간 배분 연습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연습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고급 문제를 풀어주는 게 있어요. 되게 많이 풀어줘요. 알겠죠? 한 30% 이상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2가지. 첫 번째는 뭐다? 내가 풀어봐야지 시험장에서 안 풀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2차 시험 미리 대비하는 거다. 알겠죠? 그 이유로 풀어줄 겁니다. 근데 이 고급 문제 중에서도 스킬을 쓰면 1분 만에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사랑 좀 다른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줘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이런 말을 꼭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집 문제를 풀어주는데 뭐 자본화된 차이번가가 있는데 그게 2년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표시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 풀어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는 보는데 2차 시험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에요. 3회독 할 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객관식 책 잠깐만 볼게요. 첫 장을 잠깐 보시면 제 얼굴 있죠? 원판 진상이에요. 지워버리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 머릿말 있습니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목차가 있어요. 다른 책과 다르게 이제 2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약서와 객관식 책의 단원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요 24단원 중에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급획의 상부분을 먼저 할 거잖아요. 한 23번이니까 12번 정도 할 거거든요. 요 중급획의 상에서 한 1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땐 13문제까지 나오는데 요 12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단원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책을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는데 출제 범위를 잘 모르고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단원을 공부하게 되는 거지. 그거보다는 문제가 2문제 나오는 단원이 있으면 3회독, 4회독 하고 그 다음에 한 5년에 한 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단원이면 1회독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아예 안 보는 건 위험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의 중요도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요도는 6페이지를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출제 현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회계사랑 세무사랑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비슷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원 비중이 똑같다는 거야. 그 중에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원은요. 회계사 시험에는 2010년도에 나왔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강의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기본 강의 때는 했는데 저 믿으시고 회계사 객관식 할 때는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저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2단원은 공부할 거예요. 2단원은 중요합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말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는 별표 2개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3회독 이상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문제가 나옵니다. 최근 3년간 한 문제, 2문제, 2문제야.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회독 다른 단원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도 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무제표 표시. 요거는 그냥 한 번 별표 하나만 쳐놓고 그냥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이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 재고자산은 2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2차 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조금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죄송해요. 재고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독수 1, 2회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은행 계정 조정표가 사실 회계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8년도에만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 시험에는 나오니까 제가 대비는 해드릴 건데 최근 경향상은 잘 안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단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유형자산. 이상하게 세무사 시험에는 유형자산에 꽂힌 교수님들이 많아갖고 최소 3문제. 여러분들 2015년도에는요. 유형자산만 8문제가 나왔어.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번째와 8번째 단원이 있는데 유무형자산은 주로 말문제가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보다는. 왜냐하면 유형자산의 차이점만 시험 문제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씩. 근데 쉬운 단원이니까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금융자산.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금융자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번째 단원이거든요. 이건 사실 세무사를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거의 제끼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자산 손상인데 요거는 합병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무언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제가 이 10단원을 다른 책들은 고급 회계에다 넣어놨는데 제 책에만 이게 중급 회계에 있어요. 알겠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2차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1차 시험에는 여태까지 3문제가 나왔어. 근데 세무사 시험은 회계하기 어려우니까 꽈락을 맞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내용은 쉽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르칠 거예요. 고급회계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세무사 준비생들은 고급회계를 안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꽈락 맞지 말라고 중급회계에다 넣어놨다고 다른 책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해줄 건데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1번째 단원이 금융부채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조건변경과 사채의 상환. 그리고 12번째 단원이 충당부채. 이건 말문제 대비하는 거죠. 네, 이것도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상황을 잘 보세요. 내가 객관식 회계학 다 끝나고 5월까지 2회독밖에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네, 그럼 2회독 할 사람들은 별표 하나 친 건 2회독 하되 별표 2개 친 건 몇 회독 해라? 3회독. 알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별표 쳐놓은 단원들은 여러분들 2차 시험에 60점 중에 요 4단원 중에 2가지가 20점으로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차 시험 때도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출제 범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3단원부터 24단원까지 출제 범위는 자본 들어갈 때 해줄게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장은 과감하게 생략. 그 전에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 우리 강의할 때 내용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책에다가 단원마다 한 페이지를 추가했어요. 챕터 1 재무회계 일반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출제 경향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단원을 시작할 때 기본 강의 저한테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걸 써줍니다. 근데 이제 그 써주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한 문제라도 더 풀어주려고. 여기 출제 경향이 보시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1장 안 나온다. 절 믿으시고. 그래서 1장은 그냥 스킵. 다른 책들은 아예 1장이 내용이 없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부터 시작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땐 가르치죠. 그냥 회계 실력을 높이려고. 그럼 그냥 2장부터 설명할 거고, 요 2장 설명하기 전에 다시 객관식 책 잠깐 볼게요. 그럼 객관식 책 2장 잠깐 보겠습니다. 객관식 책 2장. 있어요? 객관식 책 2장 여기 표시 보시면 출제 경향 있잖아요. 출제 경향을 원래 써줬는데 이걸로 그냥 설명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거라고요. 다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는요. 그냥 최소 한 문제가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가 나오고 최근 2년간 출제 경향은 세무사 시험에 둘 다 2번이 나왔습니다. 절대 제끼면 안 되는 단원인데 세무사 시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는 2번이에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별표 5개 쳐놨죠? 그래서 그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만 특징적으로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자산 네 가지, 부채 네 가지. 그것도 5번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나옵니다. 요게 알겠죠? 그래서 6번도 챙겨가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챙겨갑시다. 올해 시험 문제 출제 경향상 인식까지. 인식,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그래서 2번, 4번, 5번, 6번이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번도 챙겨가야 돼.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거기까지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시험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가르칠 거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출제 경향 아실 거고,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필수 문제 리스트라고 있죠?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게, 지금 시간이 없고 막 행소법, 재정학, 세법, 원가회계 다 약하다. 그러면 이 필수 문제만 3번 푸신다고 생각하시고 목표 잡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기본 문제는 전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고급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필수 문제 리스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무사랑 회계사랑 옛날 같은 경우에 한 2015년도 이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요, 회계사 1차 시험이 이 정도 강의를 공부했어야 된다면 세무사 시험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20%의 지엽적인 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세무사 응시생이 그때는 1차 시험 보는 사람들이 5,000명, 6,000명이었어. 근데 작년에 15,000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비슷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95%는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세무사 강의 안 했지만 이 학원에서 제 회계사 강의, 객관식 강의 듣고 붙은 학생들이 지금 있어요. 제 강의 들은 사람 중에서. 그럼 이제 5%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급 문제를 또 전수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급 문제는요, 회계사 기출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풀 때 고급 문제를 풀더라도 세무사 기출 문제만 풀어라. 아니면 제가 만든 문제, 아니면 제가 풀어준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난다고요. 알겠죠? 자, 이제 강의를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라고 돼 있죠. 포인트 책부터. 요약서가요, 다른 책들 요약서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가 얘기 들으기로는 한 50%가 50페이지가 제가 두껍대요. 그러면은, 이거 회독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50페이지 회독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 3시간도 공부하면 돼, 일요일날. 알겠죠? 제가 요약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게 1, 2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차 때 객관식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고 점수를 높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론형 문제는 30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7문제 중에서 적어도 5문제에서 6문제를 맞아야지 1차 시험 때 꽈락을 넘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여기다 다 써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이미 파란색으로 다 밑줄을 쳐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처럼 시험에 출제되는 문장 다 밑줄을 다시 쳐줍니다. 그러니까 밑줄 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꼬아 나오는가지 답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론 요약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은 바로 풀어주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게 돼. 내가 몇 년도에 이게 어떻게 꼬아 나오는지를 다 설명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두껍지만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과 말 문제가 적게 나오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2장은 말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야. 자, 일단 2페이지 보시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왜 만드는 거죠? 현대회계가 연역적인 방법으로 회계 원칙을 제정합니다. 연역적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에서 그 이론을 통해서 회계 원칙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론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론을 뭐라고 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끝. 됐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그냥 세무사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꼬아 나올 것도 없어요.
나왔다고요. 예.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개념체계 왜 만들어놨는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기본 강의처럼.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회계기준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사람들 회계원칙 만들 때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목적으로 해서 회계원칙을 만들어야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회계원칙을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만 보면 돼. 재개정.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원칙을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개념체계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 누구예요? 회계팀 직원? 아니고 최종 사인한 사람 누구? 경영자. 그럼 경영자가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회계원칙을 따라야겠죠? 근데 회계원칙에서 회계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계 처리할 때는 개념체계를 참조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비한 거래가 있을 때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데 사실 우리 실무에서 회계원칙이 제정되지 않은 거래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기서만 쓰입니까? 아니면 뒤에서도 이 문장 배웁니까? 배워요. 네, 그래서 우리 보강했었잖아.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보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웬만하면 회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회계 정책이 없다면 개념 체계를 참조해서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표정들 안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럼 모든 이해관계자는 뭐예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 주주와 채권자겠죠? 네, 그러면 이 개념 체계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해석.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작성자는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데 이게 틀린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장은 요게 기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요 개념체계의 위상. 여러분들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요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재무제표 표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번호가 있어요.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근데 요거는 번호가 없어. 근데 시험 범위인 거야. 그래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기준은 KIFRS라고 하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러면 요 개념체계는 뭐를 만들어 놓은 거죠? 회계 이론체계라고 했어. 그리고 요거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거의 90% 이상은 동일한데 실무적 적용 가능성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요 다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상충 관계라고 할 거다. 그럼 질문, 요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뭐가 우선시돼야 돼? 회계 이론이야, 실무야? 당연히 실무죠. 됐죠? 그래서 실무가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개념체계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동일하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두 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체계와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뭐가 우선시된다? 국제회계기준이 우선시된다. 근데 요거를 개념체계가 우선시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요 문장은 기억해야 돼요. 됐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실력 때문에 제가 지금 표정들 보고 이게 보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산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잖아.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역사적 원가, 사용가치, 현행원가, 공정가치가 있다는 건 알죠. 그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4가지 원칙입니다. 근데 그 4가지 원칙만 쓰고 있어요. 다른 측정 방법도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어디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잡을 때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거 쓰죠? 근데 개념체계는 없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우선시되는 거야? 그 순실현 가능가치 쓰라는 게 우선시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 손상 잡을 때 회수 가능액 뭐하고 뭐 둘 중에 큰 금액이야.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근데 순공정가치는 개념체계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순공정가치 쓰고 있죠? 네, 뭐가 우선시된다? KIFRS가 우선시된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1번은 별표 쳐놓자.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됐죠? 여러분들 시험에 우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보통 중요한 문장이 아닌데 출제가 돼서 2번도 봐야 돼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왜? 개념체계는 이론인데 이론은 이상일 뿐이에요. 실무에서 적용하려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죠. 순실현 가능 가치나 순공정 가치 같은 거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서가 있으면 그 기준서의 부록에서 요 순공정 가치를 쓰는 것은 개념체계의 측정 기준과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업무라고 돼 있어요. 2번. 네. 이렇게 표시하세요. 체크 잘 하시고. 네. 요게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안 읽으셔도 돼요. 됐죠? 네. 여러분들 개념체계가요. 2010년도에 IFRS 도입된 다음에 3번 개정됐어요. 2012년도에 한번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 12월 19일 날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개정 내용 다 반영된 건데 요때 요 공식 임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출제될 경우가 없죠. 우리가 개념 체계를 잘 이용하면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대요.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수행한대. 그리고 투명하게 만든대. 여러분들 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비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틀린 말이란 거 안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맞는 거야.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부터 체크를 해줄 거야. 자, 요 첫 번째 우리 배우는 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요 위상을 제외하고는 출제된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념체계 정의 빼고는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특히 세무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4년 동안에 3번이나 나왔던 문장이고요. 맨날 나올 때 똑같은 문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기출될 때는 나오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 전부 다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봐야 돼. 그래서 별표 쳐놓고 한 3개 쳐놓으면 돼요. 이 단원 전체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예요. 질적 특성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제가 OT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쉬었다 합시다.